예, 소개받은 서정석입니다. 빈자리가 많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 저희가 이 책 쓸 때 그 경남신문에 이제 책을 연재를 하라고 할 때 어떻게 쓸까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사에서는 좀 쉽게 읽히는 책, 예를 들면 유영준 교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근데 어, 그건 답사기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건 건축에 대한 이야기여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 입장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제 나름 생각한 건 가능한 제가 설계했던 것들 중에서 주제별로 이렇게 좀 묶을 수 있으면 부족하지만 그 묶음으로써 사례를 선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소개하는 글을 적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묶음을 만들 때 이제 크게 보면 뭐 휴식의 공간, 치유의 공간, 기억과 이별의 공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 각각의 프로그램들, 각각의 기능들이 지금의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 시점에까지 오게 된 도달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것도 저도 다시 한번 그 되짚어 보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하나로 묶어서 강연 제목을 달라고 하시니 그걸 이제 하나로 묶으면 어떤 제목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든 제목이 모순적 상황의 한계와 그 한계를 건축이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걸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 안에는 설계하는 건축사의 고민과 그 생각들이 시작되는 잉태되는 그 과정들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를 곁들인다고 그러면 일반인들도 좀 더 호기심이 있어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건물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어, 주제를 정하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무위 건축입니다. 저 무자가 옛날 글자의 무자랍니다. 저게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그 손을 펼치고 있어서 나는 당신을 해칠 무기나 뭐 이런 도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무자의 시작이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른 분이 저 머리도 없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머리는 아직 저게 머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근데 저 무의건축의 무의는 사무실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고심하다가 무가사상의 무의자연에서 따왔습니다. 근데 아무 짓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인위적으로 꾸미거나 억지로 가공하지 않고 잘못 가해진 인위에 대한 반성으로 본래의 성질이나 모습을 지켜서 조화로운 건축을 해 나간다라는 제 스스로의 다짐일 수 있겠다 싶어서 사무실 이름으로 짓게 됐습니다. 접니다. 제가 우리 요 글 쓴 6명 중에 저는 약간 그 예능 쪽입니다. 그리고 저는 웃음을 드리는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이 캐릭터는 재작년에 그 제가 수업했던 저희 반 학생이 스승의 날이라고 지네들끼리 이 콘테스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잘 그린 걸 하나를 선정을 하고 이걸 뭐 제가 맥주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니 아주 예쁜 맥주잔에 제 얼굴을 새겨 가지고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하고 제 사진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이제 제 이름을 말씀드리면 서정석입니다. 발을 정자의 돌석입니다. 획 다 해봐야 10개밖에 안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원래 정자는 돌림자고 저희 어머니가 법헌자로 가서 면사무소 가서 후적에 올리라 했는데 아버지 가시다가 면석이랑 이래 또 한잔 하셨나 봐요. 민석이랑 두 분 다 뭘 하더라 이렇게 까먹어가지고 쉬운 거 하자 해가지고 그냥 돌석자를 썼다 합니다. 그게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제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할 때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저는 건축을 하게 된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 돌석자 잘 안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홈페이지는 무이.kr인데 들어와서 보시면 저희가 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그 작업들 말고 스토리 라인에 가면 저희가 사무실에서 노는 또는 살아가는 행실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아주 적나라한 행실들이 많기 때문에 보시면 이 사무실 또는 이 조직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작업하고 어떻게 건축에 대해서 접근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소개를 마치고요. 바로 그 사례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저희가 설계하는 사람들이 어떤 과정,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는지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잉태되고 만들어지는가 인데 이걸 뭐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을 겁니다. 한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사이트라고 하는 대상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기능 또는 용도, 그다음에 유저라고 하는 이용자, 사람, 이 세 꼭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고민들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대한 부분은 주변의 자연 환경이 어떤지, 뭐 굉장히 넓은 의미의 기후, 기온, 풍향,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미시 기후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조건은 이게 뭐 평평한 땅인지, 주변 도로 여건은 어떤지, 주변에 물길이 있는지, 경사가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 건물들 또는 고려해야 될 그런 컨텍스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법적인 제약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인문적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는데 이 땅이 갖는 또는 이 장소나 이 지역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 또는 그 속에 담겨 있는 내력이나 인물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깊이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잉태시켜야 되는데 그 잉태의 시작, 생각의 시작, 단초, 모티브가 되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주 작은 거라도 씨앗이 있어야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 뭔가 나올 텐데 그 씨앗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들,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에서는 뭐 기능, 용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대별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보편성, 법령에 기반을 한 보편성. 그래서 뭐 근린생활시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등등. 반면에 이 기능이나 용도는 또 굉장히 특수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 있거나 굉장히 개별적인 뭐 음악당이나 개인 이름을 딴 기념관 뭐 이런 아주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저기서 보편성이나 범용성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에서는 뭔가 모티브를 찾기가 어려운 반면에 굉장히 특수한 그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그것 자체가 생각의 시작을 끌어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저 프로그램과 이제 유사한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중, 불특정 다수를 전제로 하느냐, 아니면 특정한 세대 또는 성별, 아니면 어떤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냐, 누가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기서 세대 성별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어린이집 또는 노인정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고려해야 될 그 사람에 대한 게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은 아주 기본적이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어느 하나가 예를 들면 대상지가 굉장히 독특한 대상지 또는 역사적으로 굉장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으면 그 놈이 힘이 세가지고 그 놈에서 시작돼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유저가 영향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프로그램이 때로는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서로 상호작용 속에서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설계한
기존 초등학교가 이제 폐교가 돼가지고 그 학생 수도 없고 하니까 시골에 폐교가 된 초등학교를 식품안전영양체험관이라고 경남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땅에 들어가는 건물이 어떠해야 될까를 이제 단계별로 고민을 해본 건데, 그 대상지에 대한 고민에서는 주변에 있는 시골 농가들, 뭐 단층 아니면 2층 정도 되겠죠. 그런 아주 작은 스케일의 이런 마을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마을에 큰 어떤 이 육중한 또는 과격한 매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마을하고 잘 어울리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을에 스며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이어그램을 작성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능인데, 이제 여기서 보면 거기 담아야 될 기능들이, 여기는 북카페, 이거는 전시, 여기는 사무, 여기는 대강당, 여기는 세미나실하고 회의실, 여기 화장실, 여기는 기계실, 여기는 체험존. 이렇게 요거 이 덩어리 하나 하나가 담아야 되는 그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가운데 남는 부분, 그게 이제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한, 이 쓰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에 대한 생각인데, 여기 가운데를 중정으로 만들고 요 주변을 공용 공간을 이렇게 돌면서 각각의 이런 그 체험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고, 그게 만들어진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 중정을 중심으로 이렇게 흰 바닥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공용 공간이고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덩어리들이 그 프로그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고민거리는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인데, 여기서 이야기는 의미와 상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글 쓰는 작가 또는 영화 감독,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그 작품을 만들면서 이 작품이 사회에 또는 독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에 대한 걸 끊임없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걸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죠. 굉장히 은유적으로 또는 아주 이렇게 애둘러서 알아주기를,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쓸 텐데, 건축하는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의미와 상징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은유와, 그걸 이제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와 직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은유와 직유는 언어적 표현을 넘어 공간, 형태, 재료, 기능을 통해 의미를 확장하고 감각적 경험을 유도하여 단순한 기능의 집합체가 아니라 이야기와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와 정체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뭐 건물보다는 그 건물이 만들어진 이력 또는 이런 이야기를 갖고 있으면 당연히 그 이야기에서 출발해 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계속 덧붙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은유는 또 추상과 구상, 뭐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미술에서 이게 너무 은유가 너무 심하게 가면 뭘 은유했는지 모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단순한 직유로 갔을 경우에는 너무 또 유치하거나 너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설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항상 고민거리입니다. 밑에 보이는 또 이 다이어그램과 사례들은 지금 이제 다 완공이 된 그 창원 민주주의 전당 그 공모로 이루어졌는데, 저희도 공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공모 참여할 때 했던 작업들인데, 이 민주주의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건축적인 형태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3.15 때 여기 마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보면 사람들이 어떤 움직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건 어떤 다수의 움직임과 방향성에 의해서 어떤 전개될 수 있겠다, 그런 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이걸 형태적인 추상화를 시키고, 그걸 우리가 담을 그 프로그램과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건축적 형태를 더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진행시키는 건축적 형태로 발전된 것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이런 형태뿐만 아니고 이걸 동선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면 파사드에 있어서는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마찬가지로 이건 군중의 모습입니다. 민초 군중의 모습인데 이게 이제 여기 마산만 바닷가에 있다 보니까 이 민초가 아니고 바닷속에 있는 해초를 연상을 하게 되고 그 해초를 점점 어떤 추상화시키고 건축 파사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겹치면 이게 기능적으로는 빛을 제어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고 인면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담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결합돼 가지고 저희가 제안했던 그림입니다. 아이고 헷갈리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순적 상황을 건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여기 있는 뭐 예를 들면 대지 조건, 향가 조망, 어떤 도로 조건, 법적 제약, 경제 상황, 건축주의 의지, 기타 등등 건축을 실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많은 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서로 모순적입니다. 다 어느 한 곳으로 집중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가 않은 것들은 이미 굉장히 많이 개발이 돼 있어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제약들을 제약으로 생각하고 극복이 안 되면 그건 좀 제대로 된 건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어떻게든 이걸 또 극복을 하기 위해서 건축가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지금 요 세 가지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제 제가 사례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앞에 이야기 됐던 것들이 조금씩 섞여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도 했고 해서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건축적으로 조금 중요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류와 휴식의 공간 카페입니다. 세 가지 사례인데 거제에 있는 블랙업 커피, 그 다음에 광암 해수욕장 앞에 있는 제가 그냥 붙인 이름입니다. 광암 풍경이라는 카페, 그 다음에 귀산동에 있는 엘리브 카페 이렇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의 시작과 발전을 생각을 해보면 카페의 시작은 그 대항해 시대 무역선 투자가 활발해지고 투자 정보를 얻고 교류하기 위한 모임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서 가져온 커피가 음료로 이용될 무렵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붙여진 이름이 아주 있는 그대로 커피 하우스입니다. 이는 그 전에 음료랑 달리 그 전은 묽은 포도주나 에일 맥주에서 음료가 커피로 바뀌고 초대받아야 갈 수 있는 살롱에서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커피와 차를 매개로 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만남의 공간이라는 특성 덕분에 카페는 수많은 철학자와 예술가들의 아지트 역할도 했고 이게 우리나라 개항기에 외국 공사관이나 선교사를 통해서 왕실과 귀족에게 커피가 소개되었고 음료의 대상이 차에서 커피로 바뀌며 찻집, 다방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650년대에 런던의 커피하우스의 모습입니다. 그 당시에 이게 런던에는 한 3,000개 있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호황을 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지금에 와서 이 카페의 진화 방향을 생각해 보면 제3의 심리적 대항 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랑받고 있고요. 그리고 진화의 방향은 대형화, 복합화, 문화 공간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매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고 그게 공부, 갤러리, 공연, 강의, 체험, 이벤트, 공방 등과 결합해가지고 건축주의 취향이겠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건축의 역할은 뭘까? 건축의 위임된 역할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 SNS를 통해서 확산되는 초기 홍보에서 건축의 특이성은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데 아주 유효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들이 한번 이름이 난
건축 그 카페로서 이름이 난 건축가들을 다시 찾아오게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주인의 건축주의 개성과 대지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어 특화된 공간 전략을 찾아서 제시해 주는 게 건축가들의 역할이겠죠. 근데 이때 대지가 가진 특성에 따라 이제 큰 차이들이 생기는데 바다, 강, 호수, 산, 어디죠? 우리 팽나무 같은 이런 고목 등 주변을 압도할 만한 대상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따라서 외향적으로 왜 바깥을 볼 것이냐, 아니면 내향적이어야 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설정이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제 블랙업 커피인데, 이 블랙업 커피는 본사가 부산에 있고 지역에 있는 뭐 중규모 커피 브랜드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부산, 울산, 양산, 거제 주로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고요. 거제는 이 대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은 보시면 처음 갔을 때 이런 것들이 한 3층, 4층 정도 되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입니다.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지금 이 빨간색으로 쳐진 여기가 우리 대지 경계고, 조그마한 하천이 흐르고 이쪽은 농경지입니다.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에 자이, 여기에 두산 위브, 여기에 힐스테이트, 여기에 더샵, 이 주변이 굉장히 아파트 단지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이제 이런 것들에 착안해가지고 여기에 잘 만들면 수요는 충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한테 의뢰를 하게 됐고 저희랑 같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대지 경계가 요만큼이고, 요 도로에서 이쪽 요 구간은 이건 국어고 이쪽은 시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이고, 여기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땅도 이게 보면 약간 뭐 오각형 비슷한 아주 부정형의 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과 이 대지를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만들까 하는데,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건 바깥으로 뭔가를 보기가 어려우니 철저히 안으로 내향적으로 뭘 만들자 라고 이제 건축주랑 상의를 했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아까 앞에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렇게 타원형의 고리가 하나, 중정형 고리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주출 입구입니다. 이렇게 가서 여기가 카운트고, 이쪽이 제빵실들이 있고, 이쪽은 그 직원들이 쓰는 공간들이 될 것이고, 그렇게 요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는 이 구조가 되고, 네, 여기서 또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여기를 바깥을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면이 플랫한 동일 면이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어떤 공간적인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안했던 부분은 요 라인을 경계로 이쪽은 1m가 낮습니다.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1m가 되고요. 다시 이쪽은 요렇게 해서 플러스 1m가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1m씩의 단차, 높이 차를 두게 됩니다. 이거는 여기 앉아서는 이쪽은 잘 안 보입니다. 여기 앉아서는 철저하게 이쪽 바깥쪽, 이제 여기는 바깥에 담장을 쳐가지고 요 사이에 있는 조경하고 이쪽을 쳐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여기 앉았을 때는 철저히 이쪽을 볼 것이고, 이쪽은 약간 독립적인 어떤 그런 행사나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이쪽은 다 막혀 있고, 여기 들어오는 입구만 조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를 0 레벨로 설정했을 때 이쪽은 마이너스 1, 이쪽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에서도 이런 레벨 차를 계속 만들려고 애를 쓰고 하는 이유는 사람이 섰을 때도 눈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보는 시점이 달라지고, 앉았을 때도 그 높이 차이에 의해서 보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시점이 달라진다는 거는 그 주변 경관을 바라보는 경험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 거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면 제 방문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간이 더 입체적인 그 공간을 가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주변에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옥상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그 주차 램프의 길이는 그 높이와 길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길이가 여기였고, 이 길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바닥의 높이가 천정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여기서 다시 약간 경사져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 이유는 아까 여기를 1m를 더 높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m 높인 부분에 대한 층고는 최대한 더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이 경사로를 통해 가지고 더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게 이제 처음 대지를 갔을 때 모습이고요.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하다가 이 부분은 설계 단계에서는 대략 그 카운트의 범위와 위치 정도는 설정을 하지만 구체적인 들어가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초기에 그 설계 단계에서 다 설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건축주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공사하는 중간에 엄청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시공 중에 있는 중정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그 부재의 반복만으로도 굉장히 전 좀 인상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이제 중정 쪽 진입하는 부분에서 오후에 해살이 이 바닥에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타설을 했더니 이런 타원형의 이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완공이 된 상태에서 이게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요. 들어가는 입구가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그냥 커다란 벽돌 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세요. 둘이서 야, 저 뭐지? 이거 뭐지? 이러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까이 가니까 저기 뭐 안에 뭐가 좀 밝은 게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게 짠 하고 보이는 거죠. 여기 좀 아쉬운 거는 이 조경을 조금 추목이 그 굵기도 있고 높이도 좀 더 높은 걸로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건축주들이 항상 뭔가 좀 딸립니다. 그래서 그냥 뭐 아는 분이 주더라 해가지고 심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빼라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건 안쪽에서 들어오는 쪽을 다시 바라본 모습인데, 이쪽 유리에 비춰가지고 요 타원형의 고리가 이쪽에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 요게 아주 재밌는 부분인데, 이게 돌고래 머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간 게 봄에 한 오후 4시경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요 그림자는 여기서 맺히는 거고요. 요 그림자는 요 반대편에는 이쪽 난간에서 맺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딱 요 가운데에 정사각형의 창을 하나 만들고 안에 등을 하나 놓고, 근데 설계 단계에서 고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해보는 건. 근데 뭐 물론 우연에 의해서 이런 장면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대체로 저희가 이런 어떤 좀 형태가 특이하거나 빛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잘 되어갈 때 요쪽 위쪽하고 요 아래쪽에도 조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저희가 이 제목을 파이브링스라고 만들었는데, 이건 물론 집을 다 짓고 나서 제가 그냥 붙인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요소들이 이 링 안에 어떤 요소들이 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크가 있고 그 안에 자연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을 이루는 이런 몸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를 잡아주는 천정면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하늘과 하늘이 담기는 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은 건축적일 수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1층 층고 확보를 위해서 여기 보면 약간 완만한 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보다 여기를 조금이라도 더 높게 만들어 주려고 했고, 그다음에 무량판 구조의 평평한 슬라브로 층고를 확보한다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콘크리트 구조에서 기둥이 있고 보가 지나갑니다. 기둥 자리에는. 그러면 보 높이만큼 낮아지겠죠. 물론 천정을 마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보는 낮아져서 시선에 걸리겠죠. 그래서 그걸 없애자. 가뜩이나 층고도 낮은데, 그래서 이제 무량판 구조라는 걸 적용을 하게 되고, 무량판은 량자가 이제 대들보가 보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가 없는 슬라브.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슬라브가 일반적으로는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바닥은 한 15cm 내외입니다. 근데 이거는 25cm 정도의 두께를 갖게 되는 바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기둥 자리에 있는 부분도 그 벽체 두께가 330cm가 됩니다. 일반적인 것보다는 훨씬 두껍죠. 그래야지 이 철근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쪽도 기둥이 돌출된 게 없습니다. 그 내부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는 기둥이 이게 기둥이고 이거 세 개가 기둥인데 이쪽으로 가는 보가 없고 그냥 이 천정면이 다 플랫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층고에서 최대한 그 층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쪽도 가운데 있는 이 타원형의 여기도 기둥이 돌출된 게 없습니다. 저기도 벽체 두께를 30cm로 했기 때문에 그냥 저 벽체 자체가 상부 그 슬라브 하중을 다 받아줄 수가 있고 보배건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배건의 정착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짓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거제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일요일 한 11시경에 갔습니다. 근데 유난히 저희가 갔을 때 이게 아기를 데리고 오신 젊은 엄마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뭐 요즘은 아기들 사진이나 뭐 사진을 함부로 찍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모를 때 그냥 몰래 찍고 했는데 이 꼬마가 여기 보면 엄마가 앉아 있죠. 엄마 몰래 찍었어요. 꼬마는 엎드려 가지고 그 마루 데크에 엎드려 가지고 뭐 그림 그리고 놀고 있고, 엄마랑 엄마 친구로 보이는 두 분은 또 앉아서 한가로이 뭐 이야기하고 커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무심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 공간이 잘 이용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광암 해수욕장 앞에 있는 광암 풍경인데 이건 그 광암 해수욕장이 재개장을 준비하던 그 시점에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는 앞쪽 그 바다 쪽 전망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은데 또 이게 발목을 잡는 부분은 수자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엄격한 규제와 시설 규모의 제한을 가지고 있고 대지가 굉장히 부정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해결할까 하는 고민으로 설계를 진행했는데 이게 요겁니다. 저희가 설계한 건 요거고요. 당초에는 여기 아주 뭐 무허가집 또는 뭐 아주 경관상 좋지 않은 아주 오래된 그런 낡은 집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개장할 때 요것들을 다 좀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시에서 정리를 하고 이 건축주가 여기 땅을 이렇게 샀는데 이 땅을 굉장히 넓게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앞쪽 땅은 실제로 건축적 행위를 할 수가 없는 땅이었고요. 그래서 뒤쪽 땅만 할 수가 있었고, 이걸 먼저 보실까요? 요게 대지 경계입니다. 이게 요 뒤에까지 갑니다. 이쪽도 뒤에까지 갑니다. 근데 야 이걸 어떻게 가용하지, 어떻게 활용하지 고민하다가 일단 대지 순응해서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쭉 그려 나갑니다. 그려 나가는데 이게 여기서 보면 이게 1층이지만 법적으로는 여기가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건폐율을 이게 지하 1층이기 때문에 건폐율은 실제 2층에 있는 요 부분, 그다음 3층에 있는 요만큼만 가지고 건폐율을 20% 미만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모형으로 스터디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쪽도 저희가 이렇게 뭐 디자인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쪽은 실제 이렇게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법적으로는 지하 1층이지만 그냥 1층이라고 하겠습니다. 1층은 이쪽 그 주차장 쪽에서 바로 진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계단을 통해서 이쪽 2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요 안쪽에 내부에서도 내부 계단을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2층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오고 3층에서 뒤쪽 외부 테라스를 통해서 루프탑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쪽에 아트리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빛이 요 밑에 계단까지 다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희한하게 생기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2층에 휴게 테라스가 될 거고 여기 3층에 휴게 테라스입니다. 이제 이게 외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내 이 내부 면적은 정말 협소합니다. 뭐 테이블 몇 개 놓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뒤쪽은 화장실이고 이쪽 2층 이쪽은 그 카운터고 하기 때문에 정말 협소합니다. 그러면 이 전망도 좋고 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최대한 외부를 좀 이용을 해보자. 외부 테라스를. 그렇게 해서 외부 테라스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는데 물론 봄, 가을 좋은 계절에는 외부에 테이블을 두고 쓸 수 있습니다만 여름이라든지 아주 추운 겨울 이런 때는 또 제약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운영하는 운영 주체가 지금 세 번째 바뀌었는데 첫 번째가 그루브맨이라고 아주 젊은 남자 애들이 카페를 운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걸 먼저 보시면 이제 이 계단이 이 좁은 집에 이 작은 집에 이 계단이 어떤 사람이 움직임으로써 그 공간에 활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직 동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계단이 올라가는데 이게 지지가 어디에 돼 있을까?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여기 이 기둥에 지지돼 있습니다. 아까 그 계단의 슬라브가 아주 작은 지점에 지지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층에 올라와서 보면 요 계단은 루프탑 올라가는 외부 계단이고 이쪽은 아트리움이 되겠습니다. 이게 아까 방금 본 그 계단인데 외부에서 이제 루프탑으로 올라가고 여기가 아트리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층에 아까 그 캔틸레버로 돌출이 있던 거기인데 여기는 테이블 한 2개 정도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좋은 전망을 할 수 있는 데인데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루프탑에서 보면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아주 기가 막히고 약간 해무가 꼈을 때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지금은 또 어떻게 이용되고 있나 한번 가봤더니 곧 또 운영자가 또 바뀔 거랍니다. 그게 저희가 카페를 설계를 뭐 좀 이제 여러 개를 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카페를 계속 운영해 오시던 분들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익도 잘 내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 건축주는 집 예쁘게 지어 놓으면 장사 되겠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운영시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영을 했는데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물 관리도 사실은 좀 뭐 저희가 설계한 입장에서 좀 아쉽죠. 그런 특징들은 꼭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여기도 가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기산에 있는 엘리버입니다. 기산은 뭐 워낙 카페나 이런 그 뭡니까 식사를 하러 가시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워낙 많이 가시는 데인데 여기는 바로 바닷가에 접해 있지는 않고요. 여기가 기존 그 학교인데 지금도 폐교입니다. 그 위쪽에 이쪽 뒤쪽에서 가는 그 길에 접해 있는 이 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바다에 연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런 고민들인데 이제 그래서 이쪽 그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는 바다를 보고 나머지 이쪽은 건너편 산이 조금 보이고요. 이쪽은 뒤쪽에 마을이 있고 기존 건물들이 있어서 창을 크게 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쪽도 옆에 집이 있어서 창을 내기가 어렵고요.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다래밭이 있어서 창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여건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해서 배치와 창의 위치 이런 것들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앉혀지는 이 부분에 그 산세를 보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흐르는데 얘가 이게 딱 막으면 막는 것보다는 좀 열어주는 게 좋겠다. 이게 처음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 다시 올라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내려주고 주차를 하러 가는 사람은 여기 주차를 하고 다시 올라갈 거고 여기 내린 사람은 이쪽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보여지는 장면이 이런 장면이 보이는데 이 입구성과 인지성을 강조하는 그런 건축적인 디자인을 하게 됐고요. 이게 초기 스터디 모형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완전히 뚫었죠.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완전히 관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이 건축주가 하려고 했던 게 베이커리하고 식당하고 카페 세 가지였거든요. 근데 세 가지가 이렇게 서로 진입하는 동선이 다르면 운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진입 동선은 하나로 설정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조정한 게 여기 한 덩어리가 있고 여기 한 덩어리가 있고 요 사이를 이렇게 비우게 됩니다. 아까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비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쭉 스터디를 해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장면인데 이제 뒤쪽에서 지나가면서 보여지는 장면. 그래서 이쪽에 아래쪽에 이게 이제 베이커리 매스입니다. 베이커리가 있고 이쪽에 카페 카운터가 있고 위가 이제 다 카페고 저쪽 건너편이 이제 식당인데 요 사이가 이렇게 다 비워집니다. 그다음에 방금 보셨던 그 인면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 로고로 활용을 하게 됐고요. 이제 아까 그 비워진 부분에 대한 이제 건축적인 해석인데 건축적인 해결책인데 여기를 슬라브를 이중 슬라브를 만듭니다. 이거 이제 베이커리는 슬라브가 있고 보가 아래쪽으로 일반적으로 보가 아래쪽에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구조가 되는 거고 위쪽에 카페는 슬라브가 있고 보를 위로 이걸 이제 역보라고 하는데 위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그 가벼운 그 스티로폴 재질을 깔아가지고 여기 이제 무건 콘크리트를 탓을 해가지고 바닥을 만들고 이걸 그냥 두는 것보다는 이걸 좀 입체적으로 이용을 하면 좋겠다. 여기는 그럼 이 바닥이 여기하고 여기가 또 이제 높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한게 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는 게 여기도 보가 위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밑에서 봤을 때는 플랫한 슬라브가 보이게 됩니다. 아주 깔끔한 마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게 좀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 단, 두 단이 내려가서 더 낮은 그 좌석이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그 입체적인 공간을 만드는 수법은 그 이유는 동일하겠죠. 굉장히 서로 다른 다양한 시점에서의 경험을 해보라 그런 거고 그다음에 내부에 조그마한 중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계단이고요. 이쪽은 전부 다 창을 한 거는 다 이쪽 그 바다 조망 이쪽 이 면은 바다 조망이 다 가능하고 이쪽 면은 산 조망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카운터 부분인데 아까 그 이중 슬랍으로 이걸 띄워 놓으니까 안에서 봐도 여기가 틈이 생기고 좀 그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만약에 다 막혔다 그러면 이쪽이 꽉 막히겠죠. 그래서 이쪽은 이중 슬랍으로 인해서 이렇게 테두리 따라서는 다 유리가 끼워져 가지고 상부와 하부에 그 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여기가 이제 낮은 테이블이 있는 부분이고 이쪽은 또 스탠드 형식으로 해가지고 높은 걸 만들었는데 이 앞쪽에 폴딩 도어가 있습니다. 그 폴딩 도어를 열어 제끼면 여기 앉아서 이쪽에서 뭐 공연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객석이 될 것입니다. 여기죠. 이걸 열어 제끼면 아까 거기가 되고 여기서 실제로 뭐 재즈 공연이라든지 젊은 음악 하는 분들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도 몇 번 하고 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위층에서 아까 방금 그 테라스를 본 것인데 야경인데 여기서 보면 이쪽 바다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이 계단을 제가 굉장히 좀 신경을 아주 많이 쓴 부분인데 이게 이쪽 도로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유리 안에 있긴 하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이 외부에서 보여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다니고 뭐 빡짝지껄하고 하면 좀 장사 잘 되나 보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그래서 그 계단을 이제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게 오전 시간에 가면 향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빛이 아주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그림자와 그다음에 이 난간을 여기는 이런 그 가벼운 핸드레일 그 철제 난간 이런 걸 하지 않고 이쪽은 난간을 면으로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히는 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시공을 해서 면 자체가 꺾여지는 면 자체가 그 어떤 조형적인 감각, 조형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초기에 인스타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사진인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계단하고 계단 난간 이런 것들이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 카페 공간을 제가 기고를 하고 찾고 하면서 이 카페를 사랑한 그들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보니 이 작가가 하는 말이 카페를 오아시스, 휴식, 모황, 행복이라는 키워드로 바라보았고 고독과 싸우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카페는 영혼의 위안을 주는 안식처이자 만남의 장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좀 덥습니다. 네, 두 번째는 치유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산청 동의보감촌 저 안쪽에 위쪽에 그 산청 치유의 숲이 있고 거기에 거점 역할을 하는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에 항로와 힐링랜드가 있고 거기에도 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치유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딱 그 들었던 아주 강하게 들었던 생각이 그 인상이 2022년에 방영된 우리들의 블루스 아마 다들 잘 보셨을 겁니다. 제주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인생의 끝자락 혹은 절정 또는 시작에 서 있는 모든 삶에 대한 응원으로 그 노희경 작가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든 드라마인데 저는 몇 번 봤어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그 장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떠올랐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열심히 살아서 쉬는 법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에 이런 치유의 공간들을 한번 찾아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하고 좀 다르게 치유는 정서적 심리적인데 영향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치유에 대한 걸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치유의 숲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치유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뭐 이런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 환경의 변화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나라 산림 환경은 그 조선 후기 인구가 늘면서 훼손되기 시작했고 일제강점기 수탈과 해방전 혼란, 뭐 6.25 전쟁이라든지 이런 거치면서 엄청나게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원인은 난방, 치사연료의 사용으로 나무와 숯을 썼고 화전을 한 것도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대적으로 치산 녹화 사업을 시작한 게 1973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숲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숲은 보육 단계를 넘어서서 활용 단계에 충분히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0년부터 치유의 숲에 대한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돼 가지고 지금은 전국에 38개가 운영되고 있고 30개 정도가 현재 조성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것들로는 청태산, 대관령, 장성, 서귀포 이런 데가 굉장히 유명하고 경남에도 뭐 창원 편백 치유의숲, 합천 오도산 치유의숲, 뭐 함양, 산청, 거창, 하동 이런 데가 있고 진주도 오라산 치유의숲이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산청 치유의숲은 동의보감촌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양쪽 봉우리가 있는데 한 필봉산과 왕산이라는 그 곳 사이에 위치하고 옆으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동의보감촌은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쪽 치유숲까지는 잘 안 올라가세요. 저 위쪽에 있기 때문에.
혹시 다음에 가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봤습니다. 그 토요일 날 가가지고 그 예약을 100% 예약제로 신청을 받고 예약을 하게 되면 그 산림 그 치유사 이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줍니다. 그래서 뭐 활기 있기, 쉴 수 있기, 사랑하기, 건강하기 이 네 가지로 해서 계절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래쪽 도로에서 이제 바라본 모습이고 이런 데크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건 옛날에 원래부터 있던 길인데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이쪽 아래쪽에 그 차량 길을 이용해 가지고 요렇게 돌아서 뒤쪽으로 가면 여기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뭐 이런 형상, 나무 가지 형상 이런 것들은 뭐 숲에 있다고 해서 그 가지 모양을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목구조의 경관, 그러니까 이 그 기둥이 받치는 거리를 좀 좁게 해주려고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받치면 그 거리가 좁아지니까 구조적인 역할에 의해서 이런 부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도 땅이 북사면입니다. 북사면은 북쪽 경사면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망은 굉장히 좋으나 태양광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이쪽에 지붕을 서로 엇갈리게 구성을 하고 이쪽에 창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남쪽에서 이쪽을 실내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북사면에 대한 어, 어떤 그 모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지금 좀 비워져 있죠. 이게 이쪽은 이제 프로그램 실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비워져 있습니다. 이 비워져 있는 이 공간을 그 유계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덮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한옥 같은 데 보면 뭐 마루라든지 이런 데 있죠. 그걸 뭐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그 유계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 치유숲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공간입니다. 여기 보면 앉아서 차를 마실 수도 있고 바깥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왜 인기가 많나를 생각해 보면 뭐 바람도 느낄 수 있고 그냥 우리 대청마루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인기가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그창 그 항노화 힐링랜드 치유센터인데 여기도 아마 많이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그창 그 가조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는 그 Y자형 출렁다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설은 아까 그 산청 치유센터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들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측 뭐 내부 시설은 비슷한데 외부에 출렁다리, 무장의 데크로드, 자생식물원, 뭐 숲속독서관, 명상장, 해먹장, 숲체험장 해가지고 어린이들도 쓸 수 있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찾고 있는 공간이었고요. 저도 이거 덕분에 이제 한번 가봤는데 이 Y자형 출렁다리 아주 스릴도 있고 그 밑에 폭포도 멋있고 해서 주말에는 한 2천 명 정도 방문하신답니다. 굉장히 거창에서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이제 거창 산림치유센터고요. 근데 앞에 보신 거하고 비슷하게 이런 중목구조, 경량목구조에 대비되는 말로 중목구조라고 하는데 이런 중목구조가 갖는 어떤 건축적인 의휘는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조부재가 석가래 형식으로 뻗어 나오고 여기도 이걸 바친 이유는 얘의 그 구조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받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홀을 그리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그 건축적인 의미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그 Y자형 출렁다리 올라가면서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거 건축적으로 뭘 대단한 게 있다기보다는 가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그 숲을 한번 걸어보시면 어떤 그렇게 하시면서 치유를 경험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그 새로운 모델 발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걸 그 글을 쓰면서 좀 찾아보고 생각을 해봤는데
산림치유와 해양치유가 결합된 모델을 발굴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해양치유는 2020년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런 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해양치유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 사업들로는 뭐 완도, 태안, 울진 그리고 경남 고성 이런 데 시범센터를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경남은 숲과 바다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치유와 해양치유가 결합된 모델을 발굴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독일에서는 예방의학적 차원에서 이런 치유 프로그램을 그 건강보험으로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 뭐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거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의 나를 뒤돌아보는 생애 이면에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거는 창원 시립복지원. 시립복지원은 노숙 하시는 분들을 시에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김해 시립 치매 전담 요양원. 그냥 시립 요양원은 많은데 이건 치매 전담으로 만들어진 요양원입니다. 그다음 마산 의료원 장례식장. 저희가 이제 뭐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세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유치원도 하고 어린이집도 만들고 또 뭐 청소년을 위한 센터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가 어찌 하다 보니 뭐 치매 전담 요양도 만들고 장례식장도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 이 우리가 설계한 거에 나주 들어가 가지고 이따가 가는 거 아이가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다양한 세대를 위한 설계를 하다 보니 그런 세대들에 대한 생각과 고민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원시립복지원은 자연 속의 자활 공동체를 지향하면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IMF 경제 위기를 기점으로 노숙인 쉼터에 대한 이런 관심과 필요성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로 있던 것들을 이런 공공에서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마산 해원구 해성동에 기존 시설이 있었는데 굉장히 노후화돼 있고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쪽으로 옮기는 거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됐고 요게 새로 만들어진 시립복지원입니다. 그건 이제 드론으로 찍다 보니까 저렇게 멀리까지 보이는데 실제로 뭐 이 집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태봉천이 하천이 하나 흐르고 그 건너편에 산이 보이고요. 또 이쪽으로는 농경지하고 뭐 이쪽에는 특별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좀 시원한 그 시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건 진동에서 마산을 넘어오는 그 국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이 약간 휘어져 있기도 한데 이쪽에 속도를 굉장히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위험성도 있고 소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는 주거하는 시설은 2층에 있는데 이쪽 다 하천과 산을 바라보게 그다음에 이쪽도 이쪽 그 농경지 쪽을 바라보게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다 외부 공간에 접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이제 그 주무시는 데고 이런 데는 식당하고 자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들입니다. 여기가 방에서 나와서 테라스에서 자연을 볼 수 있는 부분. 이건 뭐 건축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제 이런 재료들을 화강석인데 그 재료에 줄로 넣을 타입을 몇 가지를 정해가지고 그걸 엇갈려 쌓으면서 좀 건물의 표정을 만들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2층 방에서 이쪽 테라스가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이거는 공용부에서 외부 공간이 보여지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자연을 접할 수 있고 자연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다음은 김해 시립 치매 전담 요양원인데 여기는 치매를 전제로 만들어진 요양원이기 때문에 그 일상의 기억들을 조금 채울 수 있는 그런 기억의 집이었으면 좋겠다. 그 치매 있으신 분들이 집을 떠나면 그 치매의 진행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하거든요. 왜 환경이 바뀌니까.
여기가 이제 땅인데 이게 남해 고속도로 이쪽이 부산 방면이고 이쪽이 김해 방면입니다. 아마 이 길도 많이 다니실 겁니다. 다니시다 보면 요게 좀 보입니다. 오늘 보시고 나면 이제 다음에 지나갈 때는 한번 더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게 요 땅이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도로 국도가 있고 이쪽은 선악동강 4차선 이 차가 굉장히 쌩쌩 달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차 때문에 방음벽이 서 있고요. 그래서 주변에 뒤쪽에 돛대산이라는 산이 있고 앞쪽에 선악동강이라는 굉장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지만 양쪽 도로에 둘러싸여 있어 가지고 굉장히 그 치매 요양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닌가 뭐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정된 대지 안에서 한정된 실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합니다. 빡빡한데 아까 이쪽이 국도고 이쪽이 그 방음벽 있는 서낙동강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바로 외부에 직접 매하지 말고 완충 공간들을 하나씩 만들어 주자. 이렇게 완충 공간 여기도 완충이 되는 영역들을 만들어 주고 이쪽도 직접 나갈 수는 없지만 완충의 영역을 만들어 주자. 그래서 그게 소음을 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멀리는 못 나가더라도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라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치매는 배회 공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거 말고도 다른 또 치매 전담을 해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치매 전담 시설은 부지가 좀 여유가 있다는 전제하에서는 이런 생활 공간 거의 하루 종일 여기 계십니다. 이분들은 여기 공동거실, 여기는 4인실, 3인실, 1인실.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공동 프로그램 하고 식사하시고 뭐 피곤하시면 여기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주무시고 계시다가 또 나와가지고 뭐 거의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데가 필요했는데 부지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외부에 이제 바깥에 뭐 이게 탈출이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바깥에 임의로 나갈 수는 없는 영역을 만들어 주고 준 외부 공간, 회유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있으면 그 치매 전담 시설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 공간의 조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지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완충의 공간을 두고 최소한의 어떤 배회 공간과 외부 공간을 만든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이게 선악동강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바깥까지 여기는 이제 그 보호자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모시고 나와가지고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면에 있어서는 좀 상반됩니다. 한쪽은 산을 보고 있고 한쪽은 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면적으로 또 어떻게 해석할까? 이건 이제 처음에 저희가 안을 제안했을 때는 이쪽에 그 완충 공간, 완충 영역이 있는 부분에 이렇게는 와이어맷이라고 뒤쪽에 아마 사진에서 보여질 겁니다. 그 이렇게 그물망처럼 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고 그 완충 공간이라는 거기에 그 녹화를 시킬 수 있는 화단이 되든 화단이 관리하기 어렵다 그러면 적어도 화분이 되든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그 녹화에 의한 또는 식물을 키우는 걸로서 치유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선악동강을 볼 수 있는 그 회유할 수 있는 브릿지인데 실제로는 여기까지는 못 나가고 뭐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뒤쪽 도로 쪽에서 보여지는 모습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쪽에 완충 공간을 만들고 그 완충 공간과 외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까?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또 완전히 열 수도 없겠죠. 그걸 적절한 선이 어딜까에 대한 걸로 제안을 했고 이게 이제 실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이거는 이제 빛각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촘촘해 보이는데 실제 정면에서 보거나 안쪽에서 보면 그렇게 촘촘하거나 그렇게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이게 이 완충 영역이 되고요. 이 바깥에 있는 그 알루미늄 수직 바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선악동강을 바라보는 회유할 수 있는 연결 다리,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와이어 메시가 설치된 구간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다리에서 낙동강을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와이어 메시라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저희가 희망하기로는 뭐 풀이라든지 등굴 같은 거를 이렇게 심어서 그게 타고 올라가 가지고 이게
저희는 이걸 있는 걸 아니까 보이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잘 안 보여요. 뭐 저런 게 있나? 또는 빛의 반사에 의해서 반사가 잘 될 때는 그 면이 보이는데 잘 인지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등굴이라든지 식물이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 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길 바랬는데 그 시나 이런 유지 관리를 하시는 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아직 침대가 들어오기 전인데 이제 주무시는 방에서 쪽 바깥을 갈 수 있는 이 완충 테라스를 갈 수 있는 모습이고 이건 식당입니다. 그다음에 마산 어려운 장례식장인데 장례식장이라는 상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이 됐고 그래서 경건하고 엄숙한 어떤 헤어짐의 집이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됐고요. 어떤 이 모순적인 땅이 갖고 있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것들인데 요거는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계가 진행이 될 시점에는 이 의료원은 거의 다 완공이 돼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미 이게 세로로 길쭉한 땅에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고 기존에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차장 다시 걷어내고 거기에 이제 이 집이 앉혀지게 되는데 처음에는 집을 앉힐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변을 쭉 살펴보니 이게 그 법원하고 이쪽 KTNG 사이에 여기 틈이 있더라고요. 요만큼의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이 틈은 쉽게 메꿔지지는 않겠네. 또는 뭐 메꿔지더라도 이게 약간 그 뒤쪽에 도로가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틈이겠네 해서 저희도 요 틈을 최대한 이쪽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분배하면서 덩어리가 이게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 하면 이쪽 길이 이렇게 경사져 있습니다. 약간 사선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쪽 튀어나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얘를 이쪽으로 밉니다. 그래서 그 두 덩어리가 약간 슬라이스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사이에 아까 요 틈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아트리움을 넣어가지고 요 세 덩어리를 하나로 딱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저희가 의미 부여를 많이 했던 건데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있다가 오시는 분들, 조문만 하고 오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 장례식장에 오래 계신 분들, 주로 뭐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장시간 있는 분들은 그 뭐 향냄새 또는 뭐 안에 있는 이게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부 공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빈소에서 이런 외부 공간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제안했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덩어리를 이쪽으로 조금 더 밀려졌죠. 그리고 이거 이제 아트리움인데 다 유리 박스인데 이쪽이 남향이기 때문에 남향을 받는 부분은 유리면을 넓게 하고 이쪽은 얘가 밀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좁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이렇게 비워진 이런 부분들이 아까 빈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공간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쪽 면이 이 의료원 병실에서 보이는 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창이 크면 서로 불편하겠다. 그래서 이쪽은 창을 최대한 적게 주고 환기라든지 외부 휴게는 그 빈소에 접해 있는 이 외부 공간으로 활용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 인면은 굉장히 좀 많이 열지 않은 그래서 서로 시각적인 이런 교류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이게 2층 이제 제일 기준층 평면인데요. 이게 빈소 1, 2, 3 이건 식당입니다. 이게 아까 그 아트리움 휴게 공간이 되는 부분이고 뭐 이용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분양하는 데고 가족실, 침실, 그 가족실 안에 있는 화장실, 그다음 여기가 주방인데 주방에서 별도로 쓸 수 있는 출입문이 따로 하나가 있고요. 요것들이 이 빈소에서 쓸 수 있는 외부 휴게 공간, 여기가 외부 휴게 공간, 여기가 외부 휴게 공간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약간 사선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좀 밀리고 요거는 조금 더
돌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요 여기하고 이 사이 텀에 딱 맞게끔 그 아트리움 공간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 사진 찍을 때쯤 되니까 이게 가설로 여기가 채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뭐 빛을 받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어려운 병실에서 봤을 때는 이쪽 안이 뭐 잘 들여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게 디테일을 표현한 이 부분들이 각 빈소에서 활용하는 외부 휴게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게 1층에서 이제 저희가 이쪽을 좀 비워둔 건 아까 이쪽 남향에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인상 내지는 이쪽에 부출입구가 있는데 아이고 이쪽을 좀 환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쪽은 다 철저하게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이제 그 고홍석인데요. 조금 진한 회색의 고홍석입니다. 근데 이 모듈을 처음 설정할 때는 300에 900 정도로 설정했는데 300폭을 만드니까 창을 열었을 때 열리는 창의 폭이 너무 작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키워도 되겠다 해서 이건 450 모듈입니다. 45cm. 낫다리 또 있어서 찍었습니다. 그다음 1층 로비고요. 아트리움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엘리브에서 그 이중 슬랍으로 틈을 만든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쪽도 이 테두리가 다 따라 돌기 때문에 이렇게 다 따라 돌기 때문에 물론 향은 이쪽이 남향입니다만 이쪽으로도 그 천정하고 만나는 부분이 다 개방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층고도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실제 이 공간은 굉장히 개방적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건축적 대응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건 이제 네 번째 적었던 건데 변화하는 건설 환경에 대응하는 모듈러 건축이라고 해서 이제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 떠오르는 우리 시대의 이미지는 벽돌을 쌓고 그 부집 짜가지고 콘크리트 붓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동력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하던 시기에는 노동 집약이 일자리를 만들고 부족한 주거 공간을 충족시키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었는데 지금은 건설 노동자의 부족과 노령화, 급격한 인건비 상승, 뭐 건설 환경 변화 등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AI 기반으로 한 설계 분야 변화, 3D 프린터, AI 탑재한 그 건설 로봇 발전, 뭐 이런 건설 환경의 변화를 엄청나게 필요로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들은 있는데 아직 그게 우리가 느낄 만큼 현실에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러라는 것들은 현장에서 시공하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개별 단위로 모듈을 만들고 그걸 현장에서는 설치하고 조립하는 그런 공법이라고 볼 수 있고 탈현장 건축 공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은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뭐 폐기물 감소, 공사비 절감, 에너지 탄소 배출 감소, 뭐 품질 향상 등 이런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는 있죠. 적용되는 걸 보면 한계가 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것들은 보면 소형주택이나 임시교사, 그다음에 동일한 단위 평면을 갖는 호텔이나 기숙사, 그리고 재난이나 재해 극복을 위한 임시주거 등에는 쓰고 있으나 이걸 보편적이나 아주 특수에는 적용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모듈러 공법을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는 원래는 뭐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상자인데 용기인데 이게 뭐 70년대 수출 지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그다음에 아파트 신축 부모로 현장 사무실용으로 쓰고 그다음에 거기에 창을 뚫고 문을 달고 에어컨을 달고 해가지고 뭐 경비실, 숙소, 창고, 매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주거용 목적으로도 발전해서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이루는 경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너무
너무 쉽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별로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더 박스라는 카페인데 컨테이너를 쌓고 지붕을 씌워서 공간을 조립해서 만든 진주에 있는 건명구 건축사가 설계를 한 공간입니다. 그 순서를 보면 기초 타설하고 콘크리트 2개 적층하고 계단 만들고 브릿지로 연결하고 지붕 틀 만들고 지붕 씌우고 내부 인테리어 하고 유리 달고 끝. 이거 조립하고 하는 데는 정말 며칠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이런 공간감도 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 뒤에 2개는 저희가 한 건데 블루 컨테이너 하우스라고 있는 복림동 저희 사무실 복림동에 있습니다. 그 창원 골프장 올라간 입구에 배종열 소장님도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집은 한시적으로 이용될 목적으로 2동을 만들었는데 한쪽은 방하고 화장실로, 한쪽은 주방과 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게 이쪽이 방이고 이쪽이 화장실이 있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쪽이 주방이 있고 여기 이제 거실로 쓰는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배치를 하고 어떻게 연결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배치를 90도로 꺾여서 배치를 하고 처음에는 제가 제안했던 거는 여기에 마루를 깔자. 마루를 깔면은 활용이 훨씬 좋지 않겠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 문이 이 기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루를 깔게 되면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냥 데크로 바꾸자. 그래서 데크로 바꾸고 처마를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더라도 여기서 이쪽으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자. 근데 별 거 없습니다. 이거는 저보고 공사까지 해달라 해서 잘 안 해주는데 이래가지고 뭐 해주긴 했는데 이 컨테이너 2개 값이 인테리어 내장까지 다 해온 게 약 3천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게 더 비쌌습니다. 이게 이제 거실하고 이게 창이 더 많아서 이게 뭐 그랬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됐고 요 바닥에 기초 만들고 요거 저 처마 만들고 한 게 한 채 1천만 원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뭐 다 해서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한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쓰다가 이걸 이제 이걸 해체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땅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이 건축주가 아는 분한테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진해에 들고 가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고 보니까 그래도 좀 처마를 예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던데 그냥 뭐 판넬을 가지고 얹어가지고 좀 볼상사납게 돼 있긴 한데 어쨌든 모듈 건축의 장점인 이걸 재활용 가능하고 이동 가능하고 이런 장점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게 지금 진해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창원 보건소 선별진료소인데 이건 이제 코로나 때 창원 보건소에서 급하게 뭘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요겁니다. 이건데 이것도 그냥 뭐 저 컨테이너를 적층하는 게 아니고 뭐야 좀 그래도 디자인을 하자 해가지고 물론 요거는 이 컨테이너는 이런 종류의 컨테이너를 디자인하는 광주에 있는 업체가 했는데 재료라든지 뭐 계구부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다 저희랑 상의를 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거 위에 바로 적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Y자 형태의 철골 프레임을 짜고 이건 이제 구조 계산에 의해서 한 철골 프레임을 짜고 그 위에 얘를 얹고 이쪽이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선에 맞게 뭐 접수하고 뭐 검체 뭐 하고 이제 요 안에서 그 선별 진료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거는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